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미혼 성인 자녀의 64.1%, 미취업 성인 자녀의 43.6%가 캥거루였고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48.8%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요. 만혼과 비혼의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캥거루족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도 경제성장의 편승에 사회적 입지를 굳히고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2세들은 산업이 성숙화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고용과 자산 축적에서 애초에 불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캥거루들을 부르는 호칭도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라는 뜻의 파라사이트 싱글, 미국에서는 키덜트,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부메랑 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금을 축낸다는 의미에서 키퍼스, 여기에 결혼하고 일단 독립했다가 주거비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리터루족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서 한국은 일본을 약 15에서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의 극단적 형태인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취직빙하기에 캥거루족이 된 잃어버린 세대가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향후 사회 부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부모인 7080 세대가 언젠가 고령으로 사망하면 그들의 연금에 기대던 4050 자녀들은 생계가 끊기는 일마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세대에 걸친 이런 고민을 4070 또는 5080 문제라고 부릅니다. 일본 정부는 숨은 히키코모리가 6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떨까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죽겠다며 세웠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의 입에서 노인은 돈 쓸 곳이 뭐가 있겠느냐거나 여유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프지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미리부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은퇴 후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간섭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둘째, 노후에는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을 수 있으니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손댈 수도 없고 노후의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가 노인대상 강의에서 자주 언급하는 두 노인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 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 노인의 노후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자녀들은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에 효자는 없는 법이지요. 그런데 A 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 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는 얘기입니다.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죽을 때까지 매달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부모의 자산 상태와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생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지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6.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생 막바지 17.2년을 시름시름 아픈 상태로 병원과 약의 의지에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 생명표를 뒤져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2년 80.9세에 비해 2.6년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0.6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부양 부담도 짊어진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 힘들지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라도 걸린다면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 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먹여 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살해한 페류나가 돼버린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노후 가장 큰 리스크로 간병 파산을 들고 있습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간병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병퇴직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간병,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동반 자살이나 간병살인도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유아라 에스코 일본복지대 교수의 2016년 집계에 따르면 과거 18년간 일본 언론의 한 줄이라도 보도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은 71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모 간병을 둘러싼 잔혹사는 각종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종교학자이자 전 대학 교수인 작가는 고령화 시대에도 과거처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유교적 관념에 집착하다가는 다 함께 쓰러지게 된다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책 앞머리에 소개된 2016년 일본 도네가와 강동반 자살 미수 사건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노부모를 돌보던 40대 딸이 차에 부모를 태운 채 도네가와 강에 뛰어들어 노부부는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세였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열흘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가족이 생활보호를 신청해 통과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비관에 찌든 아버지가 다 함께 죽자고 제의했고 딸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흔하다 보니 이 사건은 매스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며
딸이 부모를 일찌감치 버렸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직장까지 그만두고 희생을 자처한 딸이라는 보호자가 없었다면 노부부는 더 일찍 더 많은 지역사회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부모 살해라는 가족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같은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가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 간병은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이나 결혼 등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독박 간병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방문요양,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등 동원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관심과 도움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5060 세대가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어떨까요? 5060 세대는 대체로 형제가 여럿이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있었지만 자녀 세대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각자 자기 부모의 간병조차 버거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지만 70대 부모와 90대 조부모가 모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녀 세대 각자에게 4명분의 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5060 세대는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기 전 사회에 여력이 있을 때 간병의 사회적 지원 방식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후를 살아갈 다양한 공간과 방식에 대한 연구도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5060 세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교육비를 쓰는 대신 훗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간병을 준비한다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나의 노후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시대는 아닌 만큼 우리 스스로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건강도 챙기고 스스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것이 참 좋은 인생이겠지요.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말고 반대로 자식들도 나이 든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머물지 마시고 자주 바깥 나들이도 하시고 계절이 오고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구도 만나시고 여행도 가시고 좋아하는 일도 찾아서 하시고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시면서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떠나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오늘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이자 기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여러분들의 삶을 존경하며 어떤 하루를 보내든 만족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